정치 고수다. 오늘은 젊은 고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리포트에서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재판 이후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해병대 예비역연대에서 개최하는 집회, 환영 집회 같은 것들이 있었죠. 실제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었고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상병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더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면 위헌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법원도 아니고 군사법원에서 위헌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저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대한민국 국군이 다 하지 않았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또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을 통해서 발산된 하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법률가시잖아요. 무죄를 좀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은 했는데 이게 군사법원은 사실은 조금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법원이라면 전 당연히 이런 어떤 새로 사건을 이첩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조금 형식 논리를 따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됐죠. 박 대령하고 얘기 좀 해보셨어요? 저는 시간 뭐가 좀 안 맞아서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근데 직접 안 봬도 저도 오늘 밥 못 먹고 점심시간에 막 다녀오고 그랬는데 제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히 어머님 기뻐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막 뭉클하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에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헌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게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우리가 인치국가, 왕조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 플러스 제가 되게 화가 났던 지점은 그런 게 있었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은 필요하면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해서 제가 이거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었는데 군인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면 희생당하고 몸을 던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이나 임성근처럼 내가 곧 국가다. 내가 명령을 내리면 너희는 소모품처럼 사라져도 된다라는 그 사람들이 결코 대한민국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가 공동체고 헌법이고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나라다라는 게 오늘 잘 뚜렷하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쁨을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헌, 위법, 윤석열 대통령 얘기까지 하시니까요.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나 체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변호인단이 나와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응할 뜻이 없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기소 기소하면 재판에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가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 누가 나와서 이런 얘기 했으면은 아마 윤석열 본인부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거나 수사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수사 받는 사람이 무슨 수사기관 쇼핑하냐 수사 절차에 대해서 말이 많냐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고스란히 내로남불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설명을 하면 서울 서부지법은 안 되고 중앙지법은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수의 관할권들이 있을 때는 모든 법원들이 각자 관할을 가지는 것이고 실제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은 굉장히 주된 관할입니다. 용산을 관할하는 서부지법은 당연히 관할권이 있는 것이고요. 구속영장은 되고 체포영장은 안 된다? 그건 도대체 어느 나라의 기준인지 잘 모르겠고 예전에 그리고 또 자기들 안 나갈 테니까 그냥 기소해라.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수사할 때 피의자가 와가지고 나는 안 나갈 테니까 알아서 기소하쇼. 그랬으면 허허 웃으면서 그럴게요 했을지 저는 좀 되돌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게 원천 무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더 잘 발부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글로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각각의 법관들은 독립해서 이제 당연히 영장 심사를 하는 것이고 실제 서부지법에 있는 판사들 가지고
정부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막 열어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고 아니면 야권에 굉장히 불리한 조국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고 또 이의 신청을 담당한 판사, 그러니까 판사 3명의 판단이 다 공통되게 나온 겁니다. 저는 물론 약간 아쉬운 건 있어요. 제가 공수처장이었으면 이번에는 아예 이런 소리 못하게 중앙에다가 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서부지법에 낸다고 해도 똑같은 판사가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판사들의 복수의 판단들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 비해서 서부가 더 유리하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보다 더 선배 법조인이고 사실 법조인 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 하셨던 분들이 로스쿨생도 아니라 무슨 교양법학 듣는 학부생이 들어도 코웃음 칠 만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법치와 사법 체계의 신뢰를 막 떨어뜨리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탄핵 심판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네. 지금 어제 변호인단이 얘기할 때 윤 대통령이 출석할 거다. 회수의 제한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아요. 내란죄 주장 철회에 대해서 논란이 정리돼야 된다. 그리고 경호와 신변 문제가 또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나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저는 겁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네. 윤석열 본인과 이 변호인단도 내란죄 철회 논란이 사실은 논란거리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네. 변호사 출신이니까 상대방이 이상한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거를 철회를 한다 이러면은 신이 납니다. 약간 야구로 비유하면은 정말 쉬운 배팅볼 왔구나. 이거는 내가 이번에 재판정 가서 진짜 홈런 쳐가지고 저쪽 주장이 말도 안 되고 얘기해서 내가 승기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내란죄 형사 처벌 부분을 철회한 것이 심각한 문제고 각하해야 될 만한 일이고 80%의 근거가 사라졌다면은 왜 못 나옵니까? 그걸 정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외부에서 지지자들 결집시켜야 되는데 이거 배팅볼이다. 정말 저쪽에서 실수 크게 한 거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홈런 쳐야죠. 그래서 이거 봐라.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가 이긴다. 탄핵 심판 난 절대 무조건 기각이고 대통령 복귀합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이분들도 이것이 형사처벌 여부는 애초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철회 여부는 실제 탄핵 심판과는 상관이 없고 이게 애당초 자기들이 득점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방송을 혹시 대통령께서 보신다면 MBC니까 안 보시겠죠 아마. 근데 만약에 보신다면 정말 자신 있으면 나와서 한번 논박해 보시라 하고 반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쫄아서 못 나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제 윤곽금 변호사는 갈비탕에서 갈비가 빠졌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관계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탄핵 소추서에서도 이게 내용이 변경되거나 철회는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글자 한자 더 하고 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그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쳤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이것을 형사처벌의 영역에서 보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징계 사유서를 쓸 때 무슨 A 공무원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이를 정도의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쓰는데요. 그러면 이 징계를 보통 행정법원에서 합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행정법원에서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할까요? 처벌을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징계 사유서에다가 쓰거든요. 이가 어떤 의도냐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길게 풀었었지만 요약하면 형사처벌 받을 사유고 대신에 정말 징계 사유는 뭐냐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 그리고 그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다치게 했다라는 게 징계 사유인 겁니다. 이걸 요약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위험운전치상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헌법재판에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 형사처벌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다룰 문제고 저희가 이것은 강조하고 요약하는 취지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거기 대리인들도 너무 잘 알 건데
이렇게 자기들을 희화화시키면서까지 정치적인 공방, 약간 정치 쟁점화 하니까 저로서는 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난감합니다.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다. 알면서도 저런 네.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니 체포영장 집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경호처가 막고 뭐 한남동을 요새화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굉장히 물리적 충돌까지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잖아요. 저는 물리적 충돌, 예를 들면 경호처의 직원을 끌어내서 체포한다던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고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공권력의 집행을 위해서. 그런데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것이 과해서 발포하는 사태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 정도 사태까지 간다면 저는 양쪽 다 공수처도 정말 발포가 문제된 상황까지 온다면 전략을 좀 다각화해서 경호처의 간부들부터 먼저 체포하고 분리하고 그렇게 하는 전략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뭐 아니면 하나만한 얘기 뭐 충돌 없었으면 좋겠다, 불상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본인이 그럼 최소한만 개입하고 싶다면 저는 그거라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경호처가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명령이라도 저는 경호처장에게 그리고 또 경호처의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내려준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내전과 또 같은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처럼 그냥 불상사 없게 해주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네. 명확한 지시는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 회의 발언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들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 대행은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 전부를 대행하는 것이고요. 법률적으로는. 그럼 동시에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도 전체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통수권자의 지위에 있을 때 두 국가기관이 특히나 총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부딪혀서 내전과 같은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책임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의 엄중함을 보다 더 느끼고 구체적인 지시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거는 여러 야당들에서도 최상목 총리에게 권한 대행에게 명확하게 오더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경호처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경찰 수뇌부를 체포하는 방식으로 경호처를 흔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호처 안에 있는 그 직원들도 생각이 좀 다르다. 좀 맞습니다.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듣고 있는 정보에 의하더라도 경호처장이 모든 경호처 구성원들에 대해서 완벽한 장악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발탁돼서 거기에서 윤라인이다라고 불리는 몇몇 본부장들, 높은 간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맹렬하게 강경 저항을 지금 그 조직 내에서 주문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저희도 또 정보를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시계를 약간 돌린다면 1차 집행이 불발됐을 때 사실 처장과 그런 주요 간부들을 미리 체포한다든지 조금 격리하는 조치를 했다면 2차 집행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 저는 이번에 2차 집행에서는 물론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리력 동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발포할 상황까지 간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라도 간부들부터 먼저 체포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집행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지금 경호처장에 대해서 3차 출석 요구를 한 날짜가 내일인데 그럼 내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고 그렇죠. 그 이후에 집행을 하는 방식 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겠네요. 네, 저는 내부에서 그런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사실 본인들이 막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막고 이런 것도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 이제 경호처 직원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떨릴 것이 일단 첫째로는 실제 국회에 군인들이 투입됐을 때도 군인들이 일정 부분 태업을 해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망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정훈 대령과 관련한 판결이 나왔을 때 위법한 위헌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나왔고 반대로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면 형사처벌되고 징계되고 본인들이 공무원으로서 꾸려왔던 삶의 계획이나 연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당연히 가질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쩌면 그 몇몇의 간부들이 본인들의 출세욕 아니면 본인들이 여기서 윤이라고 하는 끈을 놓아버리면 자기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호관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선의 경호관 분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경호처 조직 특성상 과한 어떤 정말 만약에 상부에서 발포 명령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항할 의지와 어떤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군사법원 그 선고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예. 그래서 정말 아주 극적인 타이밍에 우리 군사법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법치 체계를 지켜내고 이게 사람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 직원분들 꼭 오늘 결정 내용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시라.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남성이 영상이 포착이 네네. 됐습니다. 지금 다 뭐 앞에서 다 맞겠죠, 맞다 아마.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민주당의 이야기에 어떤 민주당이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여기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고 우리가 진실된 세력이다라고 해서 지금 본인들 지지층 뭐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극렬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실용적인 면에서는 경호처 직원들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도 100% 장악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경호처 직원들 지금 얼마나 솔직히 힘들겠습니까? 그 추운 날씨에. 그러니까 약간 경호처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듯이 경호처 직원들도 좀 동요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뒀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란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뭐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바로 발의를 했어요. 네. 야당 추천이 아니라 제3자 추천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자체안을 내겠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네.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안을 낼 거라고 보세요? 오늘 이제 민주당 안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공동 발의로 참여했고 사실 야 6당이 함께 모두 모여서 발의를 했는데 제가 그 발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발의 명단 이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낸 것 같다. 정말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이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네요. 사실 네, 제가 네, 예전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제3자 추천안을 이야기했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나 저나 그런 얘기해서 제3자로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고 특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민주당도 막 밀어붙이고 하느라고 100% 받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나중에 3자 추천을 받았는데 비토권, 야당이 비토할 수 있는 걸 놔둬서 이게 맞니 아니니 이런 걸 했는데 저도 야당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깔끔한 제3자 추천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한동훈식이다. 이거는 한동훈식 특검법이다. 극단적으로는 이거는 천하람식 특검법이다. 그래서 이번 특검 법안은 내란 특검 법안은 까놓고 얘기해서 친한계 의원이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방식이고 이상한 거 없고 야당에서 비토할 거 없고 오히려 규모도 약간 줄였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표결했을 때 2명 모자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2명은 저는 충분히 들어오는 특검 법안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200명 어차피 넘길 거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머리 잘 쓰셔야 되는 게 여기서 괜히 뻗댈 필요 없어요. 어차피 200명 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법안은. 그렇다면 본인들도 시간 끌지 말고 협의를 할 거면 빨리 본인들 안 내서 갖고 와서 다음 주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야당들 입장에서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저는 이번에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내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국민의힘 자체 안을 내도 지금 야 6당이 낸 거랑 별 차이가 없겠네요. 제가 봤을 때 차이가 거의 없을 네. 거예요. 거의 뭐 그거보다 더 낮게 가려면은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한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야 6당이 낸 거는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고 그걸 야당이 가타부타 안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 어쩌면 굉장히 뭐 유리하다면 유리하고 굉장히 최소한 뭐랄까 정치 권력과 이렇게 완전 분리된 아주 공정한 안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히 그랬습니다만 이탈표 막기 위해서 어제 뭐 의원들 막 설득하고 김상옥 의원에게 탈당 얘기까지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천하람 원내대표님과 김상옥 의원이 같이 60항쟁 기념일 관련한 기자회견도 하고 발의도 하셨던데요. 맞아요. 얘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뭐 얘기는 나눴지만 뭐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백보양보해서 어제 특검 법안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왜 이거 반대 안 하냐 찬성 왜 했냐 하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추천이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백보양보하면. 근데 이번에 새로 낸 특검 법안은 그럴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친윤들,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는 직접은 안 가지만 뭐 40몇 명 거기 관저 가가지고 지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상욱 의원을 포함해서 내란에 확실히 선 그으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가진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키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겁니까? 저는 미안한 말이지만 탈당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해야 되는 거는 권성동 의원이지 김상욱 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현재의 본인들의 권력 기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태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비상계엄 얘기를 할 때 그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하기 열흘 전쯤에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했다. 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걸 받은 뒤에 김건희 여사가 감사합니다라든지 뭐 충성, 뭐 이런 카톡을 보낸 것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비공표 여론조사를 사실상 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받으면서 본인들이 지출해야 되는 여론조사 경비를 명태균으로 하여금 지출하게 한 것이라면은 저는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약간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명태균이 알아서 한 거고 대가 없이 그냥 보고서 하나를 추가로 준 것이냐 이런 부분은 수사에서 앞으로 조금 다퉈지겠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게다가 마치 지시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받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문제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쨌든 캠프에 공식적으로 속해 있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계속 어쨌든 대통령과 영부인 내지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와 그 부인이 뭐 이렇게 소통하고 또 뭐 충성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대목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서 그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상계엄을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공천 개입과 관련한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것보다도 저는 더 심각한 것은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천 개입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자료들이 지금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 개입으로 수사했던 장본인이 윤석열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수사받고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럼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 혼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내란을 최대한 빠르게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란 특검법부터 하고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